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북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북 언더스탠딩을 시작할 때만 해도 네. 시장에 이런 무리를 일으킬 줄은 몰랐는데 저희도 무슨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조용히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네. 여기서 소개하는 책들마다 중고서적 가격이 막 10만 원씩 오르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하는 걸 중고책을 우리가 입도선매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봐야 돈 얼마나 벌겠나 싶어서 말았는데 네. 해볼까 싶어요. 지난번에 했던 그 보물섬 이 책은 네. 진짜로 구하기 어려운가 봐요. 절판된 책 가지고 저희가 얘기한 하니까 거죠. 막 중고책 가격이 10만 원대로 막 뛰고 이렇답니다. 예. 야, 그래서 이거 잘 보고 계시면 보자마자 사시면 또 재테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말고 그 다음 거 뭐 할 건지도 미리 좀 알려드리는 거 어떨까요? 아예 중고책 사재기 좀 하시게. 그것도 뭐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게 항상 신간만 재미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때를 잘못 만나서 빛을 보지 못했던 책들 중에도 훌륭한 책들이 많다. 그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용하게 찾아내서 이렇게 기사회생, 심폐소생을 시키는 네. 참 이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국민 북칼럼니스트. 오늘도 거의 죽어가는 책 한 권을 또 살려내실 것 같습니다. 네, 물속에서 지금 건져 올렸습니다. 어떤 책인지 예. 들여다보겠습니다. 남국민 북칼럼니스트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닥터로 불리신다고요. 죽은 책도 살려내는. 야. 명의. 네. 오늘은 어떤 책이 지금 코마 상태입니까? 사실 이 책은 살아나면은 안 좋은 신호인 책인데요. 사실 예. 천재들의 실패라는 책입니다. 천재들의 실패. 예.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아, 예. 예, 그것도 앞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입니까? 그것도? 이 책이 이제 이 책이 초판이 나온 게 2001년에 국내에 소개가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2001년에 출판된 책이고 네. 곧바로 한국에서 번역이 된 책이고요. 뭐 2009년에도 한번 개정판이 나왔는데 두 책 다 이제 그 절판된 상태더라고요.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파는 것 좀 제가 항상 중고책을 찾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오늘 천재들의 실패. 예. 무슨 천재들 얘기입니까? 무슨 천재들 얘기?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은 뭐 거의 다 잊혀진 이름인데 이 90년대 하면은 그 시대를 풍미한 펀드가 있습니다. 네. LTCM이라는 펀드인데요. 뭐 지금의 뭐 돈나무 누나의 펀드 이런 건 비교가 안 되는 거의 한 시대를 상징하는 펀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예. 그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LTCM. 이거를 아는 분들은 이제 좀 금융이나 경제 좀 알고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분들만이 아시는. 나이가 많다는 뜻이구만. 이게 제가 알기로 헤지 펀드인데 네. 그냥 흔한 뭐 펀드가 아니라 이 펀드의 운용 방식과 이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노벨상 받았다든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쟤들은 정말 천재다. 나도 과학적이야. 저기에 돈 좀 맡기면 안 돼? 뭐 그랬던. 맞습니다. 이 책의 이제 제목이 천재들의 실패잖아요. 일단 제목이 스포긴 한데 네. 일단 천재들 하면 말씀하신 노벨상 수상자가 이 펀드 안에 들어가 있고 예. 그것도 2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야. 또 거기다가 월가 최고의 트레이더랑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빛을 발하기 시작한 컴퓨터라는 신기술까지 적용돼가지고 당시에는 정말 마치 우주 과학, 로켓 과학하는 것 같은 마법사들의 집단 같은 펀드였어요. 근데 제목이 실패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실패할 리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금융 역사에 남는 대실패를 만들고 금융 시장까지 흔들고 역사에서 사라져 갑니다. 이 책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고 이걸 쓴 사람이 로저 로웬스타인이라는 작가인데요. 예.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고 아마 이런 금융 픽션, 논픽션 쪽으로는 최고의 저널리스트 인분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일 것 같은데 네. 이분 자체가 이제 저널리스트로서의 취재도 좋고 글도 굉장히 잘 써서 네. 읽다 보면 거의 추리극 한 편을 읽는 느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진우라고 불리는 분이죠. 예. 월스트리트 저널의 로웬스타인 기자. 예. 네. 어떻게 이분이 근처에서 취재를 하셨던 모양이죠? 예, 읽어보면은 네. 당시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의 거의 모두의 인터뷰가 들어가 있는 롱텀 정도로. 캐피탈 매니지먼트와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관계자를 다 인터뷰했다. 예, 뭐 그때 당시에 하다못해 연준까지
뭐 그리고 주요한 투자은행 뭐 그리고 은행들 증권사 종사자들 그리고 당사자들까지 거의 다 취재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들의 말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생생하게 전개가 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얘기가 다 취재가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들의 스토리로 어떻게 실패를 했는가 인간 이야기로 전개가 책으로 쓴 되죠. 다큐멘터리네. 예, 맞습니다. 읽다 보면 진짜 다큐 한 편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왜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합니까? 이 책이 굉장히 어려운 뭐 딱 예를 들면 노벨상 수상자가 필요할 것 같으면 어려운 일을 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우리 뭐 간단한 방정식만 봐도 머리가 아프고 이런데 그들이 뭐 했느냐 왜 알아야 되냐 하면 이 책을 한번 딱 읽고 나면은 거의 시기와 사람은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금융사고라는 건 판박이 같이 일어납니다. 매년 판박이 같습니다. 가까이도 최근엔 그런 기사 정말 많잖아요. 뭐 FTX 파산 예. 그리고 조금 이미 잊혀진 것 같지만 빌 황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수조 원짜리 아케고스라는 펀드를 말아먹으면서 예. 시장을 흔들었죠. 예. 그 덕분에 지금 크레딧 스위스라는 주요한 스위스 은행이 흔들리는 위기가 온 것처럼 맞아요. 크레딧 스위스가 막 그 뱅크런이 난다. 거기에 그쵸. 돈 투자했다가 손해 많이 봤을 거예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2008년 이 책이 2001년에 나왔는데 2008년 금융위기를 마치 예언한 것처럼 당연히 이거 쓸 땐 몰랐는데 이거 그냥 이름만 리먼 브라더스로 바꾸고 상품만 부동산 채권으로 바꾸면 똑같이 일이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맨날 우리는 뉴스를 보면 금융업계가 뭔가 새로운 걸 개발했고 이건 천재들이 만든 거고 새로운 기술이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사고는 그런 데서 나고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인간들의 한계가 있고 사고가 터지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금융사고, 투자 실패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스토리다. 예, 마치 교과서 같은 사건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야. LTCM 사건. 예. 그럼 이제 이 책은 절대 사보지 않아도 되는 요 얘기만 가능하면 들으면. 재밌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책이 막 갑자기 읽지 마 안 돼.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데. 읽으면 안 됩니다. 저희는 책을 읽지 말자 캠페인 3편째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중고 책방에서 7,000원 주고 샀는데요. 괜찮은 책들은 저희가 다 설명해드리면서 네. 절대 책을 읽지 않는 네. 그런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저희의 작은 소망을 실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책이 일단 주인공은 원래는 LTCM이라는 이름도 엄청 특이하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인데 이것보다도 진짜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분이 존 메리웨더라는 미국의 유명한 트레이더입니다. 왼쪽 오른쪽 동일인이에요? 예, 동일인이고 다른 사람처럼 아마 머리가 많이 머리가 많이 그래서 후퇴하셨죠. 남자는 헤어스타일이 99%야. 야. 야. 아마 저 오른쪽 사진이 조금 뒤에 훨씬 이해 사진이고 왼쪽에 그 비즈니스 위크 그러니까 어떤 경제지 표지가 될 정도의 전설적인 트레이더였습니다. 야. 왼쪽은 잘 나가던 시절. 예. 오른쪽은 말아먹고 난 애프터인가 봐요.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존 메리웨더라는 이 트레이더가 이 모든 사건의 가운데 서 있는데 네, 주인공이군요. 예. 지금은 사라졌지만 미국의 살로만 브라더스라는 네. 굉장히 유명한 증권사가 있습니다. 채권으로 유명했죠. 예, 채권으로 한 획을 그은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슈퍼스타인 버핏과도 연관이 있는 회사인데 그 얘기도 나오는데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아일랜드 계집안 출신인데 모든 월가 사람이 그렇듯이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잘했어요. 예. 근데 굉장히 집안 분위기 자체가 엄격하고 검소하고 이분 자체도 굉장히 샤이한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성공해서 물론 저렇게 나왔지만 LTCM 한 이후로는 이렇게 인터뷰도 거의 안 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많이 안 하고 한마디로 좀 월가의 그런 터프한 스타일이 아니라 수학 좋아하고 계산하는 거 좋아하고 이분이 특히 좋아하는 게 포커 치고 이제 갬블하는데 이제 도박하는데 돈 걸고 이런 거는 정말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엄청 충동적인 그런 인물이라기보다는 숫자를 좋아하는. 예, 숫자 계산해서 확률 계산해서 베팅하는 걸 좋아했던 그런 분이다 보니까 과묵한 분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증권사에 입사를 했고 그게 이제 살로만 브라더스였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채권이라는 게 여러 파생 상품이 나오고 막 엄청난 등락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이분이 취업했던 70년대만 해도 채권 시장은 그냥 이제 조직 내에서 그냥 조용한 부서였던 거예요. 예. 그냥 몇 프로씩 먹고 그냥 안정적으로 먹는 채권이 영어로 픽스드 인컴이잖아요. 고정 수입 부서. 그냥 조용한 부서를 갔는데 1979년에
운명적인 전화를 받습니다. 저분이. 예. 네. 우리는 지금은 다 이제 인터넷으로 MTS 같은 걸로 주문하지만 트레이더들은 지금도 그렇고 채권은 특히 전화로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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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앱스타인이라는 다른 회사 직원이었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이것 좀 사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전화가 온 겁니다. 예. 근데 그분도 이제 한 번에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저기 전화를 돌린 건데 그럼 이분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물 옵션에 엄청난 돈을 지금 넣어놨는데 지금 청산당하게 생겼다. 근데 이것 좀 사달라고 이제 빈 거죠. 마진콜 당하게 생기니까. 예. 그럼 뭘 샀냐 물어보니까 앱스타인이란 분의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만약에 그 지금은 100만 원짜리 현물이 있어요. 뭐 A사 주식이라고 할게요. 예. 예. A사 주식이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거 다음 달에 이걸 살 수 있는 권리가 뭐 이것저것 옵션가 계산해 보면 98만 원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왜냐면 시장에서 나 그래도 한 달로 뭐 어찌 될지 그렇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살짝 그게 싼데 할인이 있겠죠. 그때 할인이 있죠. 예. 근데 어차피 한 달 후에 이 물건이 사라질 리는 없으니까 예. 이 차익이 그냥 좀 꺼리낌이 있으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분 계산은 그거는 노 리스크. 네, 노 리스크 그냥 먹는 거다 한 달만 있으면. 만기가 되면 그냥 똑같아지는 건데 그쵸. 이론적으로. 어차피 맞물리니까. 음. 그럼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놨는데요. 예. 보면 이제 그분은 이제 저는 그 국채가 두 개가 있으면 예. 하나는 100만 원 현물은 음흠. 하나는 98만 원. 음흠. 근데 근데 아이디어는 이분의 생각은 한 달 후엔 똑같아진다. 음흠. 예. 그러니까 이분은 양쪽에 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아하. 이 현물은 이건 좀 비싸니까 내려갈 거야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선물은 너무 낮은 거니까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는 거죠. 만날 것이다. 만나는 건 확실하니까. 그렇죠. 그럼 이분은 그 사이에 스프레드라고 하죠. 저게 쭉 좁혀져 갈 테니까. 가격 차이. 네. 근데 저게 정말 푼돈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 앱스타인이 사달라고 요청한 거래 규모가 2억 달러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걸었는데 거의 리스크가 없으니까 거기서 0.1%만 먹어도 그게 얼마냐. 그런 거래였는데 이 상황이 근데 이상한 상황이 뭐였냐면 이게 안 좁혀지는 거예요. 좁혀져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빈 거죠. 제발 좀 사달라. 근데 이게 메리웨더가 듣다 보니까 합리적이잖아요. 네. 그거는 자기가 계산해봐도 맞는 얘기고.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거 사자고 한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거 너무 비싸지 않냐. 부담 2억 달러나 되니까 그게 1970년대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를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삽니다. 네. 근데 한동안은 이 선물이 오히려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저기 벌어지면 양쪽으로 죽거든요. 예. 베팅을 양쪽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압박을 할 거 아니에요. 너 이제 회사 말아먹게 생겼다. 사표 쓸 준비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기다려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돌아와서 회사가 엄청난 돈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메리웨더는 그때 뭔가 신세계를 본 거예요. 야, 돈을 이렇게 버는 거구나. 시장에는 가격 차이가 존재하고 예. 뭔가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 뭔가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데 네. 그거는 하나의 이론 가격으로 수렴될 것이다. 그쵸. 그냥 요 차이를 먹으면 돼. 그쵸. 많이. 그쵸. 뭐 그런 거죠. 합리적인 가격이랑 선은 있는데 사람들이 좀 비합리적이고 이상하게 때때로 이상하게 행동하더라. 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배고픈데 괜히 기분 나빠지고 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돈을 벌어야겠다고 했고 살로만 브라더스도 야 그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아예 메리웨더한테 차익 거래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너가 이거 한번 제대로 해봐를 시킨 겁니다. 아비트리지. 우리가 밀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착됐죠. 그러니까 아비트리지 거래라고 네. 그러니까 거의 무위험 차익 거래. 그냥 여기 이 동네에서 100원인 거 이 동네에서 120원에 파는 것 같은 아주 좋은 거래를 시키니까 예. 메리웨더는 막 신나서 합니다. 자기가 예. 계산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딱딱 맞으니까. 근데 이분의 스타일이 독특한 게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뭔가 좀 이렇게 직감, 뭐 감 이런 게 그 월가에서 통용되던 시대라서 트레이더들이라고 하면 막 담배 많이 피고 막 말술이고 좀 이렇게 사나이 같은 영업직이죠. 소위 예. 예. 막 배팅 세게 하고 이런 느낌인데 이분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다 학자 같은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거 계산하고 옵션 가격 적정가 계산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을 자기 팀으로 팀장이니까 불러모으냐면 MIT나 하버드대 같은 데 있는 학자들을 불러봅니다. 재무학 교수들을. 예. 금융학 교수들 뭐 그런 거죠. 이제 대학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대학원 석박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기 팀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맨날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맨날 계산하고 그 일 끝나면 포커 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맨날 그 확률 계산한 포커 치고 여기서 묘사하기로는 거의 종교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트레이딩 플로어에 나가지도 않고
회사 사람들이 얘기도 하나 하고 거기 문은 들어갈 수도 없게 해놓고 자기들끼리 포커 치고. 근데 이때부터 뭔가 묘상한 그 월가에선 본 적 없는 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어허. 그래서 메리웨더가 이걸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월가에서 딱 뭔가 선진적인 문물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안에 모여가지고 원래 영업이라는 건 사람도 만나고 술 먹고 그렇지, 사고 팔고 그쵸? 해야 되는데. 야, 좀 사줘 뭐 야,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데 오르냐 뭐 이렇게. 예. 그런 거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서 그쵸. 뭔가 쿵짝쿵짝하더라. 너랑 네. 너랑 차이거리 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그쵸. 그리고 그때도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모든 채권 가격, 그때까지는 채권 가격이 책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책을 열어서 가서 그 책에 있는 가격 보고 전화해서 거래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차익이 생기는 건데 컴퓨터라는 걸 엄청 빨리 써가지고 모든 채권 가격을 거기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박사님한테 말해서 딱딱딱 가격 뽑아주고 아하. 이런 걸 하니까 살로만 브라더스에서 볼 땐 야 쟤네들은 뭐 좀 특이한 애들이야. 예. 교수들이랑 컴퓨터랑 써가지고 막 숫자가 나와서 떼돈을 번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승장구를 하는데 역시나 또 인생이 그렇게 또 수월하게 풀리지만은 않죠. 그래서 근데 이 메리웨더한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돈을 잘 벌다가 예. 방금 그 살로만 브라더스가 채권으로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91년에 엄청난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살로만 브라더스 국채 조작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 예. 이게 왜 유명하냐면 아마 워런 버핏 인생에서 최고의 5점으로 남은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버핏이 지금도 그렇지만 금융주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예. 살로만 브라더스 최대 주주였거든요. 근데 이때 이 살로만 브라더스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당시에 국채에 이제 딱 재무부가 발행을 하면 몇 개 이제 아주 큰 손들만 입찰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한 회사가 35% 이상을 입찰을 못 받게 했어요. 왜냐면 한 회사가 너무 많이 가져가면 예. 가격을 조작할 수가 있다. 너네가 좀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된다 한 건데 문제는 이 회사의 어떤 그 트레이더가 고객들 계좌를 막 차명으로 이용해가지고 절반 이상을 막 낙찰해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 어허. 그 증권사가 재무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 예. 그것도 주요 국채 트레이더가 엄청난 사고를 쳤기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버핏이 청문회장까지 불려갔거든요. 아, 이게 니네 회사 채권 트레이더가 뭐 야 버핏이 젊은 버핏이네요 진짜. 그쵸. 자, 한창 때 버핏인데 버핏이 항상 하는 말이 돈은 잃어도 평판은 잃지 말라라는 말을 항상 하거든요. 아. 그게 이 사건이랑 관련이 깊습니다. 이때 평판을 많이 잃었군요. 많이 잃었죠. 살로몬 브라더스의 체어맨 앤 CEO라고 되어 있네요. 예. 워렌 버핏. 버핏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청문회에 끌려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그 큰 일이잖아요. 근데 버핏은 당시에도 엄청난 인망이 있는 월가의 상징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 사건 때문에 버핏이 와가지고 직접 그 살로만 브라더스를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몇 년간 지휘를 하는 사건이 생겨요. 아하. 근데 이때 이미 메리웨더는 채권 부분에 굉장히 높은 상급자였고 결정적인 건 이 사고를 친 트레이더가 전에 메리웨더한테 말을 합니다. 예.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더 입찰을 한 일이 있습니다. 보고를 한 거예요. 어. 근데 군대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상사가 보고받는 순간 그 책임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메리웨더가 뒤에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이면서도 사람을 잘 좀 믿어주고 두둔하는 스타일이에요. 또. 아. 사람 좋네. 또 예, 또 사람이 좋습니다. 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막 나중에 그 천재들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예. 이 사람은 갑자기 몇 억 달러 베팅한다 그러면 나는 이미 당신을 고용할 때 다 베팅을 했습니다. 이러고서는 알아서 그냥 하라는 식으로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냥 넘어가 준 거예요. 예.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관리자가 그때 이걸 문제를 캐치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버핏은 와가지고 열이 왕창 받아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메리웨더는 그걸 들어놓고도 안 했다는 게 알려지니까 반쯤 이제 딱 정리가 된 거죠. 뭐 이제 말은 자르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뭐 엄청난 권한 축소 뭐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예. 메리웨더가 나가라는 소리구나 하고선 살로몬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살로몬 언젠가 회장도 될 위인이었는데 엄청난 커리어에 상처를 입고 네. 중간에 쫓겨나는 신세로 시장에 나오게 된 거죠. 아하, 이분이 네. 존 메리웨더가 메리웨더 오늘의 주인공이. 예,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서 살로만 브라더스에서 나와요. 예. 나와서 이분이 할 게 없잖아요. 뭐 당연히 또 할 줄 아는 게 트레이딩이니까
그럼 이번에는 뭐 회사 돈으로 하지 말고 아예 내가 펀드를 차리자. 창업을 도전을 하는 거죠. 예. 전형적이네 스토리가. 예, 그렇지. 전형적입니다. 회사에서 하고 네. 나와서 창업한다. 전형적이야. 사실 이분이 뭐 실력이 없어서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그때도 전설적인 트레이더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럼. 시장 자체가 주목한 거예요. 메리웨더가 나와서 뭐 하나. 근데 이분이 막 국리를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정말 그 리크루팅이 정말 대단합니다. 보면 일단 자기들 팀에 있던 전설적인 트레이더들 하나둘씩 빼오기 시작하고요. 예. 이 빼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또 이제 전에 회사에 접근해서 빼와야 되니까 빼오는데 거기다가 최고 이 사람이 얼마를 그 펀딩을 하려면 시작을 하려면 남의 돈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처음에 목표가 한 25억 달러 모으고 시작하자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베팅하는 돈을. 근데 이게 90년대 초반이거든요. 예. 초반에 25억 달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당시까지 역사에 없었던 펀드의 규모를 펀딩을 하려고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펀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내가 유명한 트레이더여도 될 리가 없으니까 이분이 모은 첫 번째가 천재들에서 그 천재들을 담당한 대표 인물입니다. 노벨 프라이즈라고 써 있네요. 예. 노벨상 받은 사람들? 노벨상을 받은 분들인데요. 네. 뭐 노벨상 수상자 당연히 대단한데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저도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잠깐 배우고 이해는 못했는데 배운 게 이분이 블랙 숄스 모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이때 이거 만들기 전까지는 옵션 그 금융상품 옵션 같은 거에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물 한 컵을 다음 달에 사는 게 얼마가 적정한지를 도출해내는 공식이 없었습니다. 그 티켓을 얼마 주고 사야 될지. 예, 그냥 감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엄청난 수학적 정리를 통해서 옵션의 가격은 얼마여야 한다는 딱 계산 공식을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블랙 숄즈잖아요. 블랙도 이름이고 숄스도 이름이거든요. 근데 머튼이라는 분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사실. 왜 머튼의 이름 뺐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 읽다 보니까 머튼은 왜 빠졌지 했는데 근데 이게 뭐 같이 작업은 했는데 뭐 아마 두 분이 큰 역할을 해서 블랙 숄스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 저 머튼 저분하고요. 네. 좀 전에 존 메리웨더 사진 좀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첫 번째. 닮았어? 닮지 않았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머리가 그러네. 근데 중요한 건 이때는 이분들이 아직 노벨상을 받기 전이긴 한데 전이었어요? 예, 아직 전이긴 한데 문제는 이분들의 명성은 이미 너무 자자했어요. 왜냐면은 저 공식이 거의 그냥 이 옵션 시장 자체를 돌아가게 만든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돼야 거래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추측이 되고. 그렇죠. 금융 상품을 만들거나 예. 이 옵션이 있으면 어느 정도로 이런 가격을 하는 게 그쵸. 좋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파생 상품 선물 옵션과의 거래 이루어지는 근간을 만든 공식을 개발한 분들이고 예. 그러니까 현대 금융학을 거의 좀 기초를 다진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펀드에 저런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펀드를 운영한다고? 저런 석학이? 그럼. 이미 저 때도 저분들은 당연히 노벨상 받을 분들인 석학이었거든요. 그렇지. 저분들이 합류하니까 술렁술렁 하는 거죠. 야, 메리웨더가 엄청 대여를 낚았다더라. 뭘 하려고 하나 봐. 하는데 그래도 펀딩이 목표만큼 이루어지진 않은 거예요, 또. 그래서 전 세계를 투어를 돌거든요. 그러다가 이분이 진짜 대여를 낚인 게 뭐냐면 당시 연준 부의장을 낚습니다. 뮬린스라는. 야, 이때가 그린스펀의 시대거든요. 베드로 같은 분이네. 야,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직 부의장.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린스펀의 옆에 있는 2인자를 영입을 한 거예요. 그분이 옷 벗고 나와가지고 우리 회사로 갑시다. 예. 회사에 들어온 거죠. 근데 우리는 한국은행은 좀 한국에 그 정도 이상은 아니어도 연준은 전 세계가 주목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린스펀의 위험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시대였는데 네. 그 연준의 2인자가 펀드에 들어갔대. 그리고 최고의 트레이더들이 있고 거기다가 금융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엄청난 돈을 끌어모은다더라라는 소문이 막 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돈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와우. 어느 정도였냐면 투자처가 그냥 뭐 어디 부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 대만, 쿠웨이트, 싱가포르, 홍콩 투자청 뭐 이런 데고 이탈리안 아예 중앙은행을 외환을 맡겨가지고서는 자기 돈 좀 굴려달라고 하고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맡기기 시작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그 외환보유액 수천억 달러 있잖아요. 예. 막 그런 거를 중앙은행들이 턱턱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럼 저 펀드는 세계 최고의 천재들의 중앙은행이 믿고 맡기는 펀드래. 하면 이거는 사실
돈을 낼 수만 있다면 그렇지. 누구나 내고 싶은 펀드가 내 돈 되는 좀 거죠. 받아주면 좋겠다. 제발 내 돈 좀 받아줘. 이게 조건도 극악했던 게 수수료가 연 그 자산의 2%고 수익의 4분의 1을 펀드가 가져갑니다. 그렇게 많이 가져가요? 예,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수익을 하나도 못 내도 2%의 자산을 그냥 줘야 되고 네. 요즘에 뭐 ETF 자산 그 뭐 수수료 생각하면 0.1%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수수료인데도 돈이 물밀듯이 쏟아지는 펀드가 됐고 와. 마침내 2년을 넘는 펀딩 끝에 1994년에 이 펀드가 문을 엽니다. 94년. 네. 그리고 이분 그 어떻게 그러면은 전략을 짰느냐 그 천재들이 모여서 네. 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차익거래 아이디어랑 똑같은데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제 국채 A, B가 A와 A 프라임이 있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발행을 예를 들면은 10년 만기 국채를 1월에 한 게 있고 7월에 한 게 있으면 사실 6개월 차이니까 이게 10년 만기 이러면 아무 사실상 똑같은 국채이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새로 발행한 국채는 대부분 국채라는 건 기관이 사니까 예. 다 받아가서 1차 시장에서 발행 시장 받아서 자기들 창고에 넣어놓는 거예요. 예. 보통 보험사들이 그 10년짜리 보험 계약을 위해서 10년 만기를 사서 맞추는 식으로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 발행되는 거는 이렇게 유동성이 많은 거죠. 예. 근데 좀 올해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도 이게 이제 신품이 아닌 거예요. 미개봉 중고에서 중고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약간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선호도가 낮다는 이유로 같은 상품인데 하나는 새로 나온 상품은 조금 비싸고 6개월 정도 지났다는 이유로 좀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비유하면은 똑같은 콜라가 있는데 제조 일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10원 정도 차이가 난다. 예. 그럼 그럴 이 수 얘기는 있죠. 그럴 수 있지. 새로 나온 콜라가 비싼 거이자 예. 나온 지 조금 지난 콜라가 너무 싼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다가 베팅을 하는 거죠. 아. 베팅을 하는 방법은 이제 그 가격이 낮은 좀 시간 지난 콜라를 그건 상승 올라갈 베팅. 것이다. 예. 올라갈 것이다. 새 콜라는 가격이 조금 떨어질 것이다. 거기다가 베팅을 하는 거죠. 이걸 왜 양쪽 베팅을 하냐면은 뭐 콜라 자체의 가격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양쪽으로 베팅을 하면은 콜라 가격 변동 자체는 서로 쌤쌤. 쌤쌤이 되는데 이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거는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 전화 받았던 차익거래 아이디어를 그대로 예, 적용한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그 이후에 수십 년을 해봤으니까 훨씬 기술도 좋아지고 하니까 정말 자신이 있었고 설명을 해도 누가 들어도 이거는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런 거는 다 누가 계산할 거냐? 우리 석학들과 우리의 컴퓨터로 다 계산을 할 거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떼돈이 모여서 94년에 펀드가 런칭이 됩니다. 그렇듯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무위험이네. 그렇죠. 네. 이걸 들어보면 무위험이죠. 가격의 차이는 항상 존재하고 네. 그 가격의 차이는 하여튼 수렴하게 돼 있다. 네. 그게 좀 나중에 수렴하든 빨리 수렴하든 그쵸. 수렴은 된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말 그대로 1,000원짜리와 990원짜리를 거래해서 10원을 먹는 게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은 벌 수 있는데 이거 놀이터 그네 밑에서 동전 줍기 하는 수준으로 돈을 벌면 이런 부자들 돈 모아놓고 어떻게 할까 예.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간단한 해법이 뭐냐면 엄청난 레버리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통 운용할 때 자기들이 그 갖고 있는 돈에서 그러니까 전체 굴리는 돈에서 난 수익률은 한 1, 2%였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돈을 버니까 사실 예, 뭐 예. 이건 말하자면은 어느 동네에서 5%짜리 대출 받아가지고 5%짜리 대출 받아서 5.5%짜리 예금에 돈 넣는 거 같은 일이니까 예. 이분들은 왜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되냐면 엄청나게 차입을 받아가지고 레버리지를 끌어써가지고 하는 건데 처음부터 한 내가 갖고 있는 돈의 30배 정도를 굴려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선물 거래는 지금도 보통 증거금을 한 5%나 10%를 넣기 때문에 네. 20배 정도의 레버리지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물 거래를 왕창 하고 돈도 계속 빌려와서 집어넣는 식으로 해서 완전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뭐냐면 무위험한 거래인데 엄청 뻥튀기를 하면 이거 무위험으로 뻥튀기로 돈을 버네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게 될까? 이게 뭐 0점 몇 근데 또 됐던 이유가 이 펀드에 월스트리트 그 투자은행들도 막 빠져드는 거예요. 돈도 넣었을 뿐더러 이걸 하려면 제가 선물 거래하려면 어떤 증권사에다가 돈 좀 맡기고 예. 그 증권사가 나를 위해서 20배짜리 선물 계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래서 그 증거금 넣어야 되고 모자라면 청산당하고 하는 게 그런 건데 월스트리트 증권사들이 제발 우리 회사에서 해주세요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뻥튀기 그거 다 시켜줄 테니까 우리 회사를 이용해 주세요 하고 몰려드는 겁니다. 저런 선물 거래를. 예. 그래서 보통의 뻥튀기를 시켜주면 얼마 정도를 떼갔냐면 0.2%이 정도 떼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1억 빌려줘 놓고서는 0.2%면 한 20만 원 떼가는 수준인데 그건 네. 공짜 돈이죠. 근데 그것 좀 제발 해달라고 하고 아예 증권사 중에는 돈 안 떼가도 되니까 이용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와서 막 전화 돌리고 트레이더들이 LTCM이랑 야. 거래 못했다 그러면 무능한 트레이더 돼가지고 막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저 LTCM 외에는 저런 식으로 하는 데가 없었나 봐요. 지금 보면은 사실 완전히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런 당시에는 매우 획기적인 투자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중학생도 가르쳐주면 할 수 있는 개인도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그쵸.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우리들도 이해하는 지금은 사실 뭐 너무 간단한 일인데 네. 이때만 하더라도 물론 이미 차익거래팀이 오래 운영이 됐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한데 이거는 알긴 알았는데 예. 석학들을 부르고 자꾸 하는 게 물론 제가 설명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예. 이게 왜 그런 석학들을 불렀겠습니까? 엄청나게 더 복잡해지고 변수도 넣고 별별 상품을 집어넣고 하는 하나의 엄청나게 큰 모델을 점점 발전을 시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건 정말 축약해가지고 원리 자체 같은 건데 뭐 우리도 자동차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잖아요. 내연기관이 어떻게 움직이고. 근데 이거는 진짜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이 붙어서 더 수익을 내는 더 개발하는 식으로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남들이 쉽게는 못 따라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과연 작동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데 1994년 첫 해 얼마를 벌었냐면 28%의 수익률을 거둡니다. 야 대단하네. 진짜 엄청난 수익률이죠. 푼돈을 레버리지 크게 해가지고. 그쵸. 그렇지. 1%짜리 28배 곱해서 먹은 거랑 뭐 비슷한 예. 그런 상황이라고 매우 보면 안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더 이게 더 쇼킹했던 이유는 이분들이 주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채권으로 28%를 먹었다. 그렇지. 그것도 재무부 채권 이런 거, 미 국채 이런 거를 주로 했거든요. 일바이 레버리지. 예.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야 이거 진짜 된다. 쟤네 진짜 뭘 하더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더 승승장구를 하고 예. 이러면은 당연히 돈이 더 몰려들잖아요. 근데 펀드 규모는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한 2년이 안 돼가지고 자본금이 한 3배 뛰고요. 36억 달러 자본금으로 뛰고. 너도 나도 돈 맡기고. 예. 그 말은 또 곱해가지고 자산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더 대단했던 건 이분들이 96년까지 월 기준으로 1% 이상의 손실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대단하네 그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곡선이 그냥 위로만 가는 거예요. 예. 그 매년 2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수수료를 야. 떼줘도 25% 이렇게 버는 거죠. 아니, 야. 보통은 이렇게 차익 거래를 누가 하면 네. 다른 놈들도 뭐야 저 눈먼 돈이잖아 해서 따라 붙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자꾸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그렇죠. 금방 그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아니 지금 요즘 그 코인도 똑같잖아요. 그럼. 코인 간의 거래소 간에 그래, 미국 코인, 김치 프리미엄. 그쵸. 있으니까 야 세상에는 프리미엄 간의 코인 간의 가격 차이가 존재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서 이렇게 팔고 이렇게 사서 팔면 무조건 남는다. 네. 근데 그럼. 다 알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는 플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지. 프리미엄 줄어들고. 그렇죠. 그럼 뭐 먹을 게 없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들도 그걸 모를 리가 없으니까 이 팀이 어쩌 특이했던 게 예를 들면 이 팀에 어떤 사람이 잠깐 파견을 갔는데 첫 요구가 내 사물함에 자물쇠 좀 달아달라는 걸로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팀들 자체가 월가의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잘 안 하고 월가에서 욕이 자자한 거죠. 쟤들 진짜 뭘 하는지 모르겠다. 예. 그리고 만나지도 않고 뭐 어디 자리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가지가 없다. 월가에서 우리 제발 돈 좀 받아주세요는 해도 그 소리를 듣는 이유가 자기들도 이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돼라고 아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사실 진짜 위기가 슬슬 오게 되는 게 96년쯤부터는 네. 당연한 게 월가 사람들도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돈 많고 머리 좋잖아요. 그리고 돈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다 이 비슷한 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예. 그냥 차익 거래 팀. 차익 거래 아주 이론적으로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블랙숄트 모형도 이미 나와 있고 뭐 머턴 같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똑똑한 사람 많고 하니까 다른 팀들도 이게 달려들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건 이거는 일종의 그 카지노에서 베팅하는 갬블이랑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근데 자꾸 스프레드가 내 예상과 다르게 벌어지면 진짜 2배로 잃기 시작하는 건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물타기 할 자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수렴하는데 그쵸. 잠깐 벌어졌을 때 어떻게 버틸 거냐. 그 언젠가까지 버티는 자본력이 중요한 건데 물론 LTCM도 돈이 많지만 돈 많기로는 뭐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이 더 많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거기에 다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96년부터 조금씩 위기가 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펀드에 돈은 물밀듯이 들어오고 예. 한데 이 시장에 점점 경쟁자가 많아지고 먹을 아비트리지가 별로 없는. 예, 먹을 게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는 최고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데 실제로 수익률이 28%가 최고였고 28%뭐 20% 후반대 이렇게 물론 높지만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그럴 때 이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레버리지를 더 쓰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인데 이게 한 20%, 20배 정도 되던 레버리지를 30배로 올리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게 더 베팅을 과감하게 하는 거죠. 뭐 손해날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분들이 잘하는 건 뭐냐면 채권 그리고 재무부 채권처럼 좀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유동성 많은 시장에선 이미 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들 그걸 또 콜라겐 가격 그 논리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 주식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모형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자기들 모델로 해서 이 적정 가격은 얼마입니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분들이 주식을 어떻게 손을 대냐면 우리도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 우선 주식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과거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얘네들이 보통 한 5% 차이로 움직이더라. 스프레드가 5%더라라는 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로 벌어져 있다면 이건 줄어들 거야에 베팅을 하는 거죠. 아, 예. 양쪽으로 그러면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고 네네. 우선주를 사고.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위험성이 있는 게 채권은 진짜 수학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주식은 정말 왜냐면은 예를 들어 한국같이 주주의 권리가 엄청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에선 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스프레드일 수가 있는데 그 나라의 현지 사정으로 봤을 땐 그만큼 저평가된 이유가 있다든지 우리나라 금융주 같은 경우 PBR 0.3배인데 이게 뭐 현대금융학의 눈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수치지만 그렇게 수십 년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조금씩 자기들도 잘 모르겠는 시장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왠지 존조가 이상하기 시작하네. 그쵸. 그러니까 어떤 국밥집이 설렁탕으로 유명한 집이 있는데 네. 손님들이 막 너무 많아지고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야 우리 뭐 순댓국도 해볼까 하다가 백반도 해봤다가 그냥 파스타도 한번 내보고 이런 식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벌긴 벌더라도 조금씩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베팅을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엄청 큰 베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엄청났기 때문에 우리가 틀릴 리 없어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럽의 폭스바겐 그 일반주랑 우선주에 베팅한 게 한 종목에 23억 달러를 베팅하는 거예요. 와. 그 당시 돈으로. 미쳤구나. 근데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거는 지금까지 항상 벌어왔고 깨질 리가 없다. 그냥 막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슬슬 안에서 야 이거 위험하다. 우리가 그걸 뭘 안다고 베팅을 하느냐 하는데 반론을 하는 거죠. 야 그럼 돈 이렇게 투자받았는데 안 굴릴 거냐. 우리가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먹는데 그럼 안전하게만 먹을 수 있냐. 그냥 경쟁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거고 또 다르게 손을 댄 게 합병 주식을 뭐 차익 거래한 게 있다고 해요. 예. 그 뭐냐면 A사가 B사를 80불 주당 80불에 인수를 하겠다. 예. 지금 그 워런 버핏이 블리자드를 주당 75불인가에 인수하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은 75불인데 73불이 됐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2불을 먹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버핏은 그래서 블리자드 주식을 많이 매집을 했다고 했거든요. 자기는 합병이 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합병 거래에도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벌어지면 그 베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안에서도 반대가 엄청 많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합병 같은 거 깨지고 되고 하는 거는 이런 여의도나 월가의 소문이나 뭐 그게 회장이 뭐 싸웠다더라, 뭐 누구랑 어제 만났다더라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 LTCM 사람들은 사람 안 만나. 사람 안 만나잖아요. 정보가 없어. 예. 그리고 이거는 사실 계산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사람 마음에 따라인 거고 공정위에서 갑자기 안 된다. 이걸 어떻게 모델링을 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사인해놓고도 난 마음 바뀌었다. 그렇지. 그렇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내놔라. 막 그런 일 그렇게 많죠. 하고 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96년부터 예. 슬슬 자기들이 잘 못하는 영역으로부터 손을 뻗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펀드가 비슷하거든요. 돈 많이 들어오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예. 손님 안 받을 수도 그쵸. 없고. 버핏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처음에는 40% 50% 연수익률을 올렸는데 네. 돈이 점점 많이 들어오니까 수익이 그렇게 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분들은 엄청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예. 상황이 된 겁니다. 아, 야. 근데 잘 투자를 또 뭐 그래도 수익률이 납니다. 뭐 10% 후반대 수익률이 나고 그게 네. 깨지질 않아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그 금융위기 함정 중에 하나가 94년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94년에 지금은 잊혀졌지만 미국의 채권 대학살이라 그래서 마치 지금처럼 금리가 엄청 급격하게 올라서 금리가 엄청 폭락했던 상황에서 이 펀드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금리 가격 이미 채권이 너무 싸서 그냥 쭉 오르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 자체가 엄청 좋았던 거죠. 어떻게 해도 되는. 예, 어떻게 원래 해도 되는 시장이었네. 마치 최근까지의 주식시장처럼 된 건데 2020 1년까지의 상황이죠. 1년. 예. 뭘 해도 그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 난 역시 주식의 천재야. 그쵸. 뭘 해도 뭘 돼. 사도 오르네? 그렇죠. 너도 먹었냐? 그래서 나는 주식의 신인 것 같다. 그런 거죠. 그리고 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 우리가 IMF 맞은 그 위기가 왔고 예. 아시아 그때 이미 신흥국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그 위기를 다 겪었는데도 그 해 수익률이 25%를 올립니다. 아, 외환위기 있었을 그 예, 당시에도. 그 해에도 어떻게 해서. 그때만 예, 하네. 그러니까 야 우리 이런 큰 위기를 맞아도 우리 수익률은 안 깨져 영원할 거야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과감하고 내부에서도 얘기 안 하죠. 이제 그런 거 무리하는 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야. 더 공격적인 투자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회사 이름이랑 똑같이 네. 롱텀 캐피탈 네, 매니지먼트를 네, 맞습니다. 아주 잘하는. 예. 와. 내가 보니까 음. 모든 대단한 그 실패는 대단한 성공 이후에 나타나는 것 같네. 맞습니다. 보니까. 그렇지. 너무 막 취하는 거죠. 음. 왜 하니까 뭐든지 더 잘 그쵸. 되네. 그 이렇게 해도 되고 리스크를 저렇게 해도 과감하게 걸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 예.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났다. 뭐 외환위기 해치웠나 하고 있었는데 네. 진짜 문제가 98년 다음 해에 바로 지금도 그 국제 무대 중심에 서 있는 러시아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됐는지 이렇게 예. 잘 나가던 예. 그 이야기는 2부에서 저희가 일부에서 해드릴 리가 있습니까? 저희도 먹고 살아야지. 정말 욕심이 너무 많으시군요. 여기서 아예 끝내버릴까 그냥 하지 말고 아예. 2부에서 하겠습니다. 하지 말까요? 그럼 2부에서도 어떻게 선택하세요? 야 그러면 책값 진짜 많이 올라가겠다. 이 놈들이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런 승승장구하던 이 회사가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는 네, 2부에서 2부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죄송합니다. 네,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